오늘은 프랑스 노동법 두 번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5장 종속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6장 집단적 노동관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집단적 노동관계. 그 프랑스 민법전에 보면, 그러니까 1791년에 이 동업조합하고 단체들을 이제 인정을 안 했던 게 이제 르 샤플리에 법이었던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설명을 드릴 때 프랑스에서 보면은 그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천한 것으로 여겨졌고 작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뭔가 좀 권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서 뭉쳐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득권을 형성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면은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건 나쁜 거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이제 퍼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개인 사이에 어떤 중간에 있는 존재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고 결국 개인의 문제로서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을 이제 개별 원자로 이제 계속 봐왔던 거고 형법전에서도 이제 414조, 405조, 15조에서 자신들의 공통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공모죄다라고 해서 이제 불법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게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지나서 르샤플리에법을 폐지하고 이제 발댕 루소법에서 르샤플리에법을 폐지하면서 이제 단결의 자유를 직업적인 자유의 목록에 이제 추가를 하게 되죠. 이렇게 단결의 자유라고 하는 게 노동자들 사이에 인정이 되면서 결국 노동법에 의해서 제도화된 노사관계가 노동법 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노동법이 민법하고 다른 거는 이 불리한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사용자와 대항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좀 이렇게 전제해주는 그런 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단결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노동법 발전의 어떤 큰 흐름이 이제 이때부터 만들어지게 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노사관계는 대표,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게 과연 누구냐, 그리고 단체 행동, 교섭 이런 거에 대한 경계를 이제 설정해 주게 됐고요. 그 경계 안에서는 이제 법의 발전이 위에서 이렇게 이런 걸 좀 해주자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 대립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송곳이나 이런 드라마 봐도 나오지만 거기서 이제 구고신 소장이 얘기를 하지만 노동법에 있는 그 근로자들을 위한 조항들은 정부가 알아서 해준 건 없어요. 다 싸워서 얻어낸 이제 그런 법안들이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복지국가의 우월성은 복지국가가 사회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피지배자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정한 질서에 대한 관념을 지배자하고 이렇게 다이다이 칠 수 있다는 거죠. 대립시킬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단체 행동권의 보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대표, 파업, 단체 교섭은 힘의 관계를 법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요소들이다. 그러니까 힘으로 하게 되면 지게 되는데 일단 법으로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책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프랑스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왜 안 넘어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뭐, 그 다음에 단체 행동, 교섭,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헌법, 그러니까 1946년에 개정된 헌법의 전문에 보면요.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를 통해서 근로조건의 집단적인 결정과 사업 경영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참여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승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헌법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비록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방어할 본래적 사명을 갖지만 그 노동조합이 집단적 대표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 건 아니다. 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근로자나 그 대표성을 담보하는 위임의 자격자는 그 개입이 그 위임을 받은 자격자가 개입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나 그런 효과를 갖지 않는 한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근로자 대표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법은 대표에 관해서 이 두 가지 방식, 선거에 의한 대표 그리고 노동조합에 의한 대표,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만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근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업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선출직 대표에 대해서 중점적인 위치를 부여를 하고요. 이 사업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위원회 제도에 참여하는 선출직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이 이 선출직 대표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내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지명할 권리도 이제 부여하고 있고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성 문제를 좀 보게 되면요.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들을 투표 앞에 경쟁시키는 정기적인 선거 조직에 의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대표를 이제 근로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고 과반수를 획득한 노동조합이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이제 부여를 받게 돼요. 이 시스템은 이제 복수 노조들 사이에서 어떤 균등 대우를 보장하기보다는 사용자와 노조 사이의 힘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를 다 대표해서 결국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 그리고 사용자 이렇게 같이 1대1로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프랑스에서는 1947년에 이제 과반수 대표제를 이제 폐지했어요. 폐지하는 대신에 복수노동조합주의, 복수노조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대표성 원칙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조 사이의 힘의 균형보다는 이 복수의 노조들 사이에 어떻게 균등 대우를 해줄 거냐, 요거에 이제 고민을 더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오랫동안 환영을 받다가 2004년 5월에 한시적으로 법에 의해서 대표성 인정에 관한 요건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개정이 됐다가 이제 일반 규정으로 이제 이루어져.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진행을 했다가 그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굳어지게 돼 일반적인 규정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성 간주 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가장 최근에 그 사업위원회 선거 1차 투표에서 유효표의 10% 이상을 획득한 노동조합이 종업원 대표 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산업하고 전산업 수준, 그러니까 한 산업 분야 그리고 프랑스 전체 산업 수준에서는 이 비율이 이제 8%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10% 이상 획득한 노동조합이 종업원 대표 선거에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는 거다. 그러니까 종업원 대표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전체에서는 더 이렇게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걸 8%까지 내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나 그룹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표성이 인정되는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좀 주게 되겠죠. 많은 특권들을 향유하게 되는데, 자, 그 가운데서 이제 교섭권을 본다면,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들에 의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되었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종업원 대표 선거 득표율이 30% 이상이 되는 노조들에 의해서 서명되거나 아니면 득표율이 50%를 넘는 노조들에 의해서 이제 거부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 근로자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들에 의해서 승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조들이 이제 그 단체 협약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그 노조들,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야만 이 단체 협약이 통과가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됐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과반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반수가 넘는 그 노조들이 한 노조가 과반수를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노조들이 합쳐져서 과반수를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종업원 대표 선거 득표율이 30% 이상 되는 노조들이 서명을 해서 그 과반수를 넘거나 아니면 득표율이 50%를 넘는 노조들에 의해서 거부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의 선출직 대표를 보시면 그 1946년부터 이제 프랑스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의 대표 제도의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 대표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종업원 대표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위원회는 사회적 영역에서는 이제 결정권을 행사하고 사업 내에 설치된 모든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운영하거나 감독하고 경제적 영역에서는 협의권을 행사하는데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대표위원은 이 사업위원회가 없는 그런 사업장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업위원회 권한 중에서 일부를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업원 대표위원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큰데 아니면은 더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업위원회가 있는 이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위원회가 없는 데는 이제 종업원 대표위원들이 일부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사업 내에 적용되는 법령, 단체협약의 적용을 감시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뭐 근로감독관한테 고충사항이나 감독사항을 신고하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수가 200인 미만인 사업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 두 개를 합해서 그냥 단일 대표위원 제도를 두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왜 안 넘어가요? 요 종업원 대표위원하고 사업위원회는 다르게 선거를 치러요. 그러니까 종업원 대표위원은 근로자 수가 10인을 넘는 사업장에서 선출을 하고요. 사업위원회는 50인 이상의 사업에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수의 사업장은 사업위원회가 사업장위원회 그리고 중앙사업위원회 이렇게 이중 체제로 운영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대표 선거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모두 1차 투표에 후보를 출마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1차 투표의 득표율이 등록된 유권자의 반수 미만이면 2차 투표가 실시된다. 그러니까 득표율이 전체 그 근로자들의 반수가 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2차 투표가 실시되는데 2차 투표 때는 노조가 아니라 노조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도 이제 2차 투표 때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노조에서 후보를 내 가지고 거기서 종업원 대표를 이제 뽑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데도 반수를 넘는 그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도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인격을 가지는 그러니까 법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 예산하고 사회적 예산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예산은 그 사업에 그 사업장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임금 총액의 0.2%의 예산을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예산은 프랑스 전체에서 이제 배분을 해주는데 전체 규모가 약 100억 유로. 그러니까 대충 요즘 하늘로 따지면은 100억 한 10조 세네. 100억 1000억 조 10조 10조 정도의 그 예산이 배부가 된다. 세네요. 진짜 그런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100억 유로. 맞네요. 프랑스 전체 사업위원회 자산 규모가 100억 유로 정도로 추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은 이제 사용자가 기여하는 금액에 이제 많이 달려 있는데
네요. 이게 이제 국가 예산은 아니고요. 그 사용자가 이제 여기에 이제 보태주는 돈들이 좀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업위원회의 경제적 영역에서의 협의권은 크게 강화되어 왔지만 공동결정 기구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의장을 맡는데 협의는 하되 최종 결정은 이제 의장인 사업주가 이제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따라서 위원회가 근로자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이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뭐 업종마다 다를 수 있고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핵심적인 기능은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대표와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 사업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열어놓고 있고 그런 정도의 권한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결국엔 그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그, 그 리턴 되는 베네핏은 뭐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대표성. 자, 1968년까지 노동조합은 종업원 대표위원 선거나 사업위원회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 모든 사업 내에서 이제 노조가 자유롭게 조직될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사업 내에서 노조가 권한을 향유할 수 있는 건 그 노동조합의 대표성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는 노조는 노조를 만들어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 대표성은 자, 종업원 대표 선거에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업원 대표 선거에서 일정한 득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대표성이 확인된 노조만이 사용자에 대해서 해당 노조를 대표하는 조합대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유효 투표의 10% 이상 그리고 획득을 해야 되고요. 50인 미만은 종업원 대표위원이 조합대표위원직을 수행하게 되는 50인 미만은 뭐 유효 투표의 10% 이런 게 이제 별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뭐 노조가 생기면 뭐 몇 개나 쪼개지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획득한 노조만이 뭔가 그 자기 속해 있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들을 사용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조합대표위원만이 노조의 이름으로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업장 전체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는 노조는 노조로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수노조 인정하고 나서도 이제 이런 모델들이 조금 뭐 고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 다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들의 지위 보시면 자, 종업원에 의해서 선출되든 이게 이제 사업위원회겠죠. 그 다음에 노조에 의해서 지명되든 뭐 사업 내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들도 이제 근로자라는 거죠. 그래서 법은 이 두 가지의 법적 관계의 양립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이 보호받는 근로자들의 해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거나 뭔가 회사의 어떤 징계나 뭐 이런 거에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보호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자들, 이 선출된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행정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되고 승인이 없으면 해고는 무효고 근로자는 원직에 복귀되어야 된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해고뿐만이 아니라 일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쟁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이? 아니구나, 맞구나. 자, 노동쟁의. 산업사회 초기, 그러니까 근로자성이라고 하는 것과 근로계약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 그 산업사회 초기에는 노무를 제공하고 노동 가격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임금을 어느 정도 이상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뭉쳐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형법의 공모죄로 처벌을 했어요. 근데 1864년에 공모죄가 폐지가 됩니다. 요게 집단적 노동관계로 가는 첫걸음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한 80년 정도가 지났죠. 80년 정도가 지나서 헌법에서 이제 파업의 권리를 이제 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죄는 없어졌지만 파업은 한참 뒤에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잠깐만요. 이거 죄송합니다. 뭐 이상한 데로 갔네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파업권. 프랑스 노동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헌법상 파업권은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며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행사될 수 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파업을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군은 군인, 법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법관은요 특이한 게 파업은 할 수 없는데 법관들이 노조를 만들 수는 있어요. 자, 근로자들은 파업권의 행사를 이유로 징계되거나 차별받거나 해고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파업 시에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건 우리나라랑 뭐 똑같죠. 자, 공공부문에서의 파업은 노조의 예고에 따라야 하고, 그러니까 예고를 미리 해야 되고, 순환 파업은 금지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부가 파업을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사람들이 또 파업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제한은 항공관제, 공공방송, 육상여객운송 부문에서 이제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필수공익사업장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업권에 대한 제한은 이제 판례에 의해서 쭉 만들어져 왔었다. 그리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첫째는 파업의 법적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에 따라서 이게 파업이 맞느냐, 파업이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파업이 아니라고 하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파업이라고 하면 그 파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권리들을 인정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파업이라고 한다면 그 파업이 파업권 행사의 영역에서 통상적인 행사냐 아니면 파업권을 남용한 거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파업의 적법성 여부를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판례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대항 행위. 요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직장 폐쇄죠. 근데 보시면 자, 사용자는 파업 시에 중대한 과실을 범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중대한 과실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대한 침해를 하면 중대한 과실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 감금, 파괴, 뭐 남용적 파업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참가하는 거. 알면서 의도적으로. 남용적 파업이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참가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을 구성해서 해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집단적인 책임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음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노조 전체에 그냥 집단적으로 책임을 물리지는 않고요. 그 개인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입증을 사용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단 먼저 때려박잖아요. 피해액 얼마 뭐 이렇게 때려박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사용자가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대항행위로서 사용자는 손실을 줄이고 파업 불참자들을 격분시킬 목적으로 이거 법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열받게 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노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파업을 빨리 무마시킬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을 폐쇄하는 직장 폐쇄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한 구속적인 상황에서만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직장 폐쇄가 우리처럼 남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사용자는 파업권의 행사와 무관한 과실행위에 의해서 사업에 끼쳐진 손해의 배상을 일반법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업권 행사와 관련된 어떤 손해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그거와 무관한 과실행위에 대한 손해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폐쇄를 의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단 파업 벌어지면 막 직장 폐쇄부터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 부분 보면요. 보자. 자, 단체 교섭은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단체 협약은 사용자와 노조의 구속력을 갖는 일종의 계약이다. 계약이면서 당사자들에게 규범력을 갖는 사법상의 법규다.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단체 교섭의 역동성 부분. 자, 단체 협약의 확장 제도는 1936년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919년에 처음 단체 협약이 프랑스법에 도입이 됐다고 그래요. 1919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인데 이제 그러면서 입법적인 개혁이 계속되면서 이제 조금씩 계속 변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개혁들은 점차 이제 단체 교섭이 노동법이 변화하고 적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우선적인 방식으로 이제 단체 교섭이 변화해 왔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체 협약의 확장 제도인데 1936년에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단체 협약에다가 만인효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 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가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으로 그 협약의 규범적인 효력을 확장해서 단체 협약을 모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1972년에 이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룹 내 단체 교섭 관행이 승인된 건 2004년이었다. 그리고 교섭된 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노사 간에 이제 교섭이 타결되면 그거를 가지고 아니면 그러니까 그 노사가 아니라 전 산업 단계에서 전 산업 단계, 그러니까 그 국가의 어떤 전체 산업 단위에서의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법을 이제 입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하게 된 것도 이제 1970년대부터였다는 거죠. 노사가 합의해서 합의된 사항을 이제 법령으로 이렇게 제정하게 되는. 자, 교섭된 법이란 전 산업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법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좀 프랑스에서 좀 독특한 제도인데 이게 이제 1970년대부터 만들어졌다. 그리고 1982년에는 사용자한테 교섭 의무를 부과했어요. 교섭을 거부할 수 없게 교섭 의무를 부과했고 법령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불이익 변경 협약의 체결 가능성도 이때 이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좀 불리하게 협약을 맺어서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가능성도 이때 열렸다. 우리나라보다 뭔가 좀 빠르기도 하고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협약법에 보면 자, 조합대표위원이 없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이런 데는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법은 일정한 유보를 달고, 그러니까 일정한 좀 전제를 깔고서 종업원 대표로 선출된 자 그리고 그런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산업 내 대표적인 노동조합에 의해서 위임된 그런 근로자들이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모든 협약 조항은 근로자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 근데 그 예외는 불이익 변경 협약을 체결했을 뿐인데 이 협약은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다 인정해버리면 진짜로 그 힘없는 노조들은 뭐 법보다도 이제 못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의 원칙은 서로 다른 수준의 단체 협약들 사이에서도 적용이 됐다. 그래서 2004년에 이제 변경이 되는 그 적용됐던 것들이 2004년에 변경이 됐는데 사업별 협약은 상위의 협약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상위의 협약에 반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협약에서 이거보다 저하되는 내용으로 할 수 없다. 뭐 이대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 한은 사업별 협약에서 상위 협약과 다르게 뭐 더 좋게든지 더 나쁘게든지 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도 있다. 근데
단 4개 사항, 그러니까 최저임금, 직무의 분류, 그리고 추가적인 사회보장, 뭐 직업훈련을 위한 기금 운영, 요거는 법률에 의해서 상위협약에 반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위협약대로 지켜라 라고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앞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사 관행이나 사용자의 어떤 일방적 약속 같은 그런 것들과 함께 단체협약은 사업의 전체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집단적인 규정을 형성하죠.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집단적인 규정은 뭐 강제되기는 하는데 이게 근로계약으로 화체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변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화체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단협을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거기에서 이제 규범적인 내용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개개인들의 근로계약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냥 전체에 대한 계약일 뿐이고 근로계약 자체는 그냥 그대로 이제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면 이 단체협약의 그 유효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따라서 그 처우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장 임금과 근로시간의 교환 중에서 이제 먼저 근로시간을 좀 보면요. 근로시간은 뭐 우리나라랑 다른 부분 위주로 좀 보면 될 텐데, 자, 근로시간은 노동법상에 3가지 시간이 있으니까 실근로시간, 그러니까 사용자의 처분하에 주어지는 시간, 그래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되니까 근로자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는 시간. 그 다음에 중간적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이행이 느슨해지는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임금을 좀 정하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업무의 실제적인 수행이 없는 막간 시간, 그 중간 시간들, 그런 것들이 있는 뭐 고용들 있잖아요. 뭐 호텔, 식당 이렇게 손님 없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뭐 간주 시간 같은 그런 거고요. 아니면 대기 시간, 작업복 갈아입는 시간, 이제 이런 시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시간. 그래서 모든 근로자는 매일 휴식과 일요일에 휴식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한 달 근로당 이틀 반. 한 달 근로하면 이제 한 달 근로에 한 이틀 반 정도의 연차 유급 휴가를 가진다. 그래서 이게 연으로 따지면 한 30일 정도 되죠. 한 달에 2.5니까 12 곱하면 한 30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를 가진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연차가 올라가면서 근속 기간에 따라서 늘어나는데 여기는 그 개념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한 달 근로하면 이틀 반씩. 그 다음에 경축일 제도는 관행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절은 의무적 유급휴일이다. 이것도 우리나라랑 뭐 같죠. 우리나라보다 휴일이 좀 길죠. 우리나라가 25일이 연차 유급휴가가 최고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길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의 제한. 근로시간은 이제 2가지 법정 제한이 있다는 거. 하나는 법정 근로시간, 그 다음에 최대 근로시간.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은 2000년에 이제 법이 개정되는데 그때 정해진 게 이제 주 35시간이다. 근데 사용자는 이 주 35시간 넘게 초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상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엄청 부려먹을 테니까 그거는 산업별 협약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정해진 그 최대 허용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근로시간 보면 실근로시간은 하루에 10시간 그리고 한 주에 48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게 인정되는데 그 경우라도 주당 60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일반적으로는 48시간, 최대 60시간. 아무리 이제 뭐 허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60시간은 넘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40시간 거기에 52시간 거기에 예전에 이제 휴일 근로 빠져 있다라고 하면 16시간이 더해지니까
68시간까지 최대 이제 일을 시키고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단 여건이 좀 나은 편이죠. 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의 단축. 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 유일한 예외가 사업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대처를 위한 휴업. 휴업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 35시간법은 보조금을 통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의 단축에 교섭할 거를 이제 촉진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후에 정반대로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사용자한테 근로시간을 단축해라 라고 이제 했는데 반대로 법정 근로시간의 초과가 입법자에 의해서 나중에 장려가 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뭐 이러면서 경쟁력 문제가 이제 많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구매력을 증대시켜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좀 초과 근로를 하게 해서 이제 그 수당을 좀 챙기면 그게 이제 이 소비로 이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구매력의 증대라는 이름으로 초과 근로 사용을 좀 널리 용이하도록 했고 초과 근로를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면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썼다. 그래서 시간은 줄이고 반대로 이제 초과 근로를 좀 많이 시키도록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국가에서 좀 이렇게 유도를 좀 하고 있는 좀 특이한 경우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차라리 그러면은 그 저기 뭐야 이 초과 근로 안 하게 그 주 40시간을 뭐 늘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좀 생겨날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구조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다음으로 이제 임금 쪽 보겠습니다. 임금은 이제 뭐 임금 내용이라기보다는 뭐 세금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런 건데, 자, 프랑스에서 의무적인 사전 공제 구조는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 납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 누진제 없이 그냥 부과되는데 상대적으로 고부하다. 그 얘기는 누진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가져가는데 꽤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 납입금의 그 비중이 좀 크다. 그리고 1990년부터 이제 들어온 활성화된 일반사회기여금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적용하는데 이제 그 율은 상당히 좀 약한 이런 세 가지의 이제 사전 공제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세금, 사회보험 납입금, 일반사회기여금.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보험 납입금이 이제 상당히 고부가다 보니까 이제 요 기준이 되는 임금이 있잖아요. 요거를 줄이고 다른 형태의 보수로 지급하는 형태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경영 성과의 분배금, 그리고 사업연금, 뭐 종업원지주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되더라. 그다음에 이제 임금의 액수. 자,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 자유는 세 가지 제한을 받는다. 첫째는 최저임금보단 더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을 뭐 일반적인 물가 수준이나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연동해서 계속 몇 프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제 금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건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그러니까 일을 더 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노조가 힘이 없으면 그냥 그 기준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라라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는 거죠. 법에서는 남녀 간에 동일 노동을 했으면 동일임금을 지급해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판례에서는 이 원칙에 일반적인 지위를 부여를 했다. 그러니까 남녀 간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 아니면 뭐 연령에 대한, 그러니까 연령의 차이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동일하게 일했으면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급에 있어서는 임금 지급을 임금 명세서를 지급하면서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임금 명세서에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명세서는 임금 계산의 세부 항목, 그리고 근로자의 직업 자격, 적용되는 협약, 사회보장 납입금의 액수, 성격, 유급 휴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임금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그걸 주면서 임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근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임금 채권의 시효는 5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가면 3년이죠. 채권 시효가. 그 다음에 사업의 파산 위험에 대응해서 이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이 파산되면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상인, 수공업자, 농업인, 뭐 사법상의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이 보험 가입은 의무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을 관리하는 협회는 이제 청산 중인 사업자 산에서 지불되지 못하는 그런 임금 채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변제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그 주지 못한 임금 채권을 이 보험협회에서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권리는 이제 그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채권 청구권을 이제 이 보험협회가 가지고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체당금 제도는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보험 형태로 돼서 이 보험협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체당금 제도하고 비슷한 제도가 이제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 마지막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고 있다는데 좀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자 보시면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결과적 안전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 안전 의무라는 게 어떤 조치를 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부상이 생기거나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같고 사용자가 인지했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과실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위험 안전 방지 장치나 뭐 이런 게 없었다면 어떤 조치를 안 했다면 그 자체로 과실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에 의해서 손해의 완전한 보상을 받도록 이제 한다. 그리고 이 계약상 의무에 더해서 파견 근로자를 포함해서 사업 내에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법상 안전 의무가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파견 근로자도 결국에는 그 일했던 사업장의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은 이제 사업주 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데 1976년에 이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이제 등장을 했다. 그래서 형법전에 의해서 승인되고 확대가 됐다. 그래서 법인의 형사 책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나 아니면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이게 그 스트레스를 통한 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보내려고 할 때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이제 못 견뎌서 나가게 하는 뭐 이런 방식에 의해서 더 악화된 노동 강도의 증가가 근로자들에게 일종의 정신적 학대를 주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안전 의무는 육체적인 어떤 건강 부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부분까지 이제 확대가 됐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감정 노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이제 경청 쪽에서 반대하는 게 고객에 의한 스트레스 이제 그런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인정되고 물꼬가 열리면 직장 내에서 상사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자, 1976년부터는 이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 쪽으로 이제 강조점이 두어졌다. 그래서 근로자는 작업 상황이 자기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작업 상황에서 물러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상황 및 안전보호 시스템 상에서 발견한 모든 결함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건 센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면 자기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중지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고요. 사업 내에서는 이제 위생안전근로조건위원회를 통해서 위험을 경고할 권리가 있고 사업 내에서 안전에 관해서 심의하고 감독할 임무를 갖는다. 그러니까 위생안전근로조건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제 사업장에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또 특이한 게 이제 경제적 안전 부분을 좀 보고 있어요. 안전편에 이제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이런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 자, 고용의 안전.
그래서 근로자의 일시적인 신체적 부적합성, 그러니까 질병이나 임신, 출산, 사고 뭐 이런 게 있는 경우나 아니면 사업에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단축하는 뭐 휴업 이런 경우에도 계약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사용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 뭐 양도, 합병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양도는 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해고권은 1973년까지는 이 완전한 해고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해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경우도 마음에 안 들면 자를 수 있는 그랬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근로자가 이제 해고 남용을 입증하면 그 해고권이 이제 그 인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권을 무력화시키는 건 이 해고가 남용이다라고 이제 근로자가 입증을 하면 됐는데 해야 됐는데 그 후에 이제 해고의 자유에 이제 일정한 제한이 좀 들어갔다는 거죠. 절차적 요건, 그러니까 예고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체적인 요건, 내용적으로 진실하고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 이제 해고가 인정됐다는 거죠. 그걸 준수해야 되고 근로자의 입증 책임이 이제 폐지가 된 거죠. 사실 근로자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1986년부터 이제 경영상 해고 같은 경우는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됐다. 이거 이제 이 신자유주의 들어오면서 점차 이제 이런 경영상 해고가 이제 각 나라마다 다 인정이 되는 추세로 이제 갔던 거죠. 됐는데 대신 종업원 대표자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이제 합의가 아니라 협의예요.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 내 또는 그룹 내에서 근로자를 재배치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이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배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만 적자고 다른 데는 이제 좀 사정이 좋아서 그쪽으로 인원을 돌릴 수 있는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좀 그룹 내라고 하니까 좀 넓게 보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그 계열 회사들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정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인 하나만 갖고 이제 좀 많이 보려고 하는데 자, 그다음에 많은 인원을 해고할 때, 그러니까 50인 사업장에서 이제 10명 이상, 그러니까 한 20% 이상 뭐 이렇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계획을 사업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사업위원회는 아까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장인 사용주하고 같이 이제 협의하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에 제출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고용유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무효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고법제를 피해가는 비정규 근로계약의 체결. 비정규 근로계약은 법을 피해가는 좋은 방식이기도 하죠. 그런 비정규 근로계약의 체결은 엄격한 조건에서만 허용이 되는데 입법자들이 경제이론에 굴복하면서 아마 이 알랭 쉬표 교수가 좀 약간 진보적인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자들이 경제이론에 굴복하면서 비정규 계약 체결의 가능성을 높여놨다. 그러니까 예전에 엄격한 조건에서만 허용이 됐는데 점차 이 비정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법률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화를 증대시킬 위험을 프랑스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의 고용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불안정 계약들인 특별계약, 뭐 고용연대계약, 뭐 고용 이니셔티브 계약, 미래계약, 편입계약 등 계속 이름이 바뀐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특별계약들, 불안정 계약, 이런 불안정 계약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경제적 안전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 정부의 어떤 조치들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직업 능력에 대한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좀 보면요. 자, 30년간 대중실업, 수많은 근로자들의 빈곤과 취약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인해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자들의 채용 보조나 해고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같은 고용정책의 실효성에 회의주의가 퍼지고 있다. 이건 이제 알랭시표 교수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실업이 계속 높아져 왔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채용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해고를 당하면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아, 완전히 물먹는 하마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법과 단체 협약은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그 근로자들을 그 근로자들이 자기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또 다른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근로자들의 일생에 걸쳐서 그들의 능력을 지지하는 거는 여전히 노동법에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생에 걸쳐서 자기의 일을 찾고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일을 통해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노동법에서 여전히 해야 될 역할이고, 자신의 자유를 행사할 구체적인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한테 네가 알아서 네 운명을 책임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법의 근본적 금기들 중에 하나이다. 아, 말이 꼬이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유를 행사할 구체적인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한테 그 사람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한테는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노동법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분께서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프랑스 노동법이 뭐 근본적인 틀 자체는 뭐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참고할 게 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좀 뭔가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몇 페이지더라? 한번 직접 요 책을 한번 뭐 사서 읽어보시고요. 근데 책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뭐 비교법적으로 이제 여러 그 사안들에 대해서 한 제도 한 제도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의 사례를 좀 가져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법원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시사인에서 독일하고 프랑스의 사례들이 이번 주, 저번 주, 이번 주, 이번 주 다음 주구나. 이번 주 다음 주에 좀 시사 그 기획 기사로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막 기사를 한번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한번 찾아보시면 뭐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부족한 내용이고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프랑스 농법이 대충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한번 훑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